안녕하세요. 채널 피터캣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방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작품의 배경과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 위주로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는데요. 작년에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읽었고 한 번 더 봐야지 생각해서 올해도 역시 4, 5개월 정도 걸려서 다시 읽었습니다. 2번째 볼 때는 조금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볼까 말까 망설였던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단지 장발장이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자신을 돌봐준 주교의 은촛대를 훔치고 반성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만으로 5권을 채울 수는 없겠죠. 분명 19세기 프랑스의 갖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엄청난 분량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읽어보자 결심하게 된 건 바로 같은 프랑스 작가인 로맹 가리의 자기 앞의 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 모모에게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말해주던 하밀 할아버지입니다. 늘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지니고 있는 하밀 할아버지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코란 대신 빅톨 위고의 시를 암송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처음에는 단지 그런 장면들이 재밌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몇 번 읽고 하다 보니까 하밀 할아버지가 늘 레미제라블을 들고 있는 게 왠지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맹 가리의 자기 앞의 생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리의 불법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 미저리가 들어가니까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아, 로맹 가리가 20세기에 레미제라블을 썼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로맹 가리가 빅톨 위고를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빅톨 위고는 1802년 태어나 1885년 사망했습니다. 이 작품 레미제라블은 1862년 발표되었고요. 집필하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빅톨 위고는 당시 커다란 존경을 받는 작가였고 또 그래서인지 작가와 관련된 전설적인 일화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파리 하면 에펠탑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노틀담 성당이죠. 그런데 이 성당이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 차례 혁명을 겪는 동안 많이 훼손되어서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빅톨 위고가 이 성당을 지키기 위해 노트르담 드 파리, 흔히 노틀담의 꼽취로 알려진 작품을 써서 성당의 철거를 막았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당시 프랑스의 국민 작가였던 셈이죠. 그리고 1885년 빅톨 위고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이 프랑스 국장으로 치러졌는데요. 그 시신이 밤새도록 횃불 든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개선문 아래 안치되었다가 이튿날 파리에 온 시민들이 팡테온까지 그의 관을 뒤따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놀라운데요. 빅톨 위고가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 정도까지 존경받게 된 이유는 대부분 이 작품 레미제라블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을 넘어서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보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장발장이 처음 빵을 훔치던 시점부터 1832년 파리 6월 봉기까지 약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1815년에는 유명한 워털루 전투가 있었고요.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영국 웰링턴공 중심의 연합군에 패한 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공화제를 옹호했던 나폴레옹의 패위 이후 프랑스는 다시 왕정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19년간의 옥살이를 끝내고 나왔을 무렵의 프랑스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였던 것이죠. 흔히 우리는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이어진 시민혁명을 통해 프랑스가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여러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1789년 이후 혁명만 총 8번이 있었고 공화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건 1848년 이후라고 하네요. 참고로 빅톨 위고의 아버지도 워털루 전투에 프랑스군 장교로 참전했는데
작가 자신이 작품 속 미래의 주인공인 마리우스처럼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랬던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나가 신문기사에서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톨스토이가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기사를 받고 게다가 그 여인이 톨스토이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일화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빅톨 위고가 신문에서 한 농부의 사연이 담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1801년 한 가난한 농부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절도뿐 아니라 가택침입과 폭행에 의한 가중처벌이 더해져서 5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출소 이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전과자의 노란색 통행증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다행히 디뉴의 주교인 미올리 신부만이 그를 받아들였고 이후 농부는 과거를 뉘우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빅톨 위고는 이 기사를 읽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형벌 제도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뿐이다. 민중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가난이 그들을 죄악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들에게 빛을 주어야 한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참다운 구제의 길이다. 하고 말이죠. 이제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작품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프랑스인들이 빅톨 위고를 그토록 존경하는지, 왜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지, 왜 파리의 모든 시민들이 작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지 말이죠. 이제 작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분량에 비해 등장인물이나 줄거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적 배경이나 방대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엮어내는 것도 작가의 능력이겠죠. 작품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작품 소개는 인물을 설명하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장발장이나 코제트 등 주요 인물들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발장입니다. 서론격인 미리엘 주교 이야기에 이어 소설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 붙잡혀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전과자의 노란 통행증 때문에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얻지 못하던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더 감동적인 건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소설을 끝까지 읽어낼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미리엘 주교를 만난 뒤 장발장은 신분을 감추고 사업가로 성공해 결국 도시의 시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권력자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었죠. 하지만 평온한 그의 삶에는 언제나 형사 자베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코제트의 엄마인 팡틴과도 만나 그녀의 사연을 듣고 코제트를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장발장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린 코제트와 함께 수녀원으로 거리로 숨어들면서 코제트를 보호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0대에 접어듭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20여 년이 지난 거죠. 어느덧 숙녀가 된 코제트는 마리우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제 장발장은 퇴장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장발장은 이 작품 제목처럼 자신이 비참한 처지이기도 하고 또 그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며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다음은 형사 자베른입니다. 어릴 적 동화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싫고 무서웠는데요. 원작으로 보니까 자베르 또한 불쌍한 사람 중 하나였구나 싶었습니다. 자베르는 지극히 고지식한 사람이죠.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런 집요함 때문에 끝까지 장발장을 괴롭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원칙과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황하는 모습은 그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구나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팡틴입니다. 코제트의 엄마인데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였던 그녀는 바람둥이의 꼬임에 빠졌다가 아이를 임신한 채 버려지게 됩니다. 아마 작가는 팡틴을 통해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짊어져야 했던 세태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실수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홀로 아이를 낳은 팡틴은 생계를 위해 어린 코제트를 테나르디에의 여관에 맡기고 장발장의 공장에 취업하는데요.
하지만 테나르디에의 못된 수수에 빠져서 버는 돈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영화로 볼 때 팡틴의 장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꺼버리기도 했는데요. 팡틴이야말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역, 테나르디에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인물인데요. 코제트를 볼모로 팡틴을 괴롭히고 코제트 또한 심하게 부려먹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장발장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나 자식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사람인 거죠.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그의 손길은 마리우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꽤 일관적인 성격인 다른 인물들에 비해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인데요. 악역이죠. 라스콜리코프의 여동생 두냐를 얻기 위해 주인공과 가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자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록 악역이지만 이 스비드리가일로프 덕분에 작품의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고 심지어 결과적으로 라스콜리코프와 그 가족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그런 다층적인 면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했고 역시 도스토옙스키는 천재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자살할 때 아메리카로 떠났다고 전해달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죠. 그런데 레미제라블의 악역인 테나르디에는 진짜 아메리카로 떠납니다. 테나르디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 본의 아니게 마리우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나중에는 마리우스도 돕게 됩니다. 마치 스비드리가일로프처럼 말이죠. 공교롭게도 레미제라블이 1862년, 죄와 벌이 1866년에 발표되었는데요. 발표 시기가 4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오마주한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아메리카로 떠난다는 대사와 함께 말이죠. 그러고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미처 쓰지 못한 까라마조프 형제들 2부도 혁명의 중심에선 알료샤를 다룰 예정이었다고 하니 레미제라블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누가 먼저인 걸 떠나 두 천재 작가들이 오손도손 주고받은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장발장은 자베르뿐만 아니라 이 테나르디에에게도 끝까지 정중하게 대하는데요. 사실 분통 터지는 일이죠. 꼭 악인들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심 불만이었는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두 주인공이 남았네요. 다음 인물은 팡틴의 딸 코제트입니다. 코제트는 어린 나이에 테나르디에 여관에 맡겨졌다가 마치 종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팡틴이 온갖 고생을 하며 보내준 돈은 모두 테나르디에의 주머니로 사라질 뿐이었죠. 비록 끝내 엄마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장발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살면서 사랑이란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장발장과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팡틴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발장과 코제트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늘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어가던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코제트의 연인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의 아버지는 빅톨 위고의 아버지처럼 나폴레옹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남작의 지위를 받을 정도로 충성스럽고 훌륭한 군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워털루 전투 패배 이후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한 왕당파였고 그래서 사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키워진 마리우스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쓸쓸한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닫고 가출을 감행해 진보적인 대학생들과 어울리다가 코제트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2년 6월 5일 파리 시내의 한 바리케이트에서 왕의 군대를 향해 민중의 승리를 외치게 되죠. 앞에서 이 작품이 1832년 6월 봉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빅톨 위고는 그날 정원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총소리에 거리로 나갔다가 여기저기 처있는 바리케이트와 군인들 사이의 총격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마리우스가 그날 바리케이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젊은이로 설정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당시 6월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마리우스처럼 살아남은 젊은이들의 계속된 투쟁이 끝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줄거리보다는 등장인물 위주로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에 담긴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인 것도 이해가 되고요. 메시지뿐 아니라 작품 구성이나 서사, 특히 등장인물 각각이 지닌 개성과 그 관계들에 대한 표현도 정말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작이니만큼 중간중간 지루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좀처럼 쉽게 읽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주제와는 관계없는 몇몇 장면들을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역시 이 작품은 이대로 완성된 예술품이라서 더하거나 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힘들지만 원작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과 비슷한 1830년에 발표되었는데 실제로 당시 왕정은 이 그림에 담긴 메시지가 불편해서 관람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로 민중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겠죠. 결국 민중은 승리했고 들라크루아의 그림은 지금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